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 시간 이어갑니다. 월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 반발 매수까지 들어왔었는데 코스피, 코스닥도 아침에 잠깐 상승했다가 전부 상승분을 반납하고 특히 2차 전지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코스닥에 더 많이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외인 기관의 동반 팔자세도 양시장에 연출되고 있고요. 자, 시장에 대한 힌트부터 종목별로 테마별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을지 저희 또 프로의 시선 시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차영주 MTN 전문위원 그리고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맨날 이제 뒤에서 지켜보다가 오늘은 또 처음 이렇게 시선을 같이 하게 됐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김덕호 대표께 지금 증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증시 특히 나스닥이 2%나 올랐을 때 우리 시장도 같이 올라가겠다라고 기대를 했었고 실제로 아침에 코스피가 잠깐 0.6%였나요? 그 정도까지 상승을 하길래 탄력이 좋다 했는데 또 금세 떨어지고 코스닥은 계속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잖아요. 한 11월 중반부터요. 우리가 이런 증시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일단 오늘 왜 빠졌다고 보세요? 일단 하락의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결국에는 미국에서의 어떤 신용등급 강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가장 이제 좀 최근에 있었던 일로 보자면은 방금 소개드렸던 어떤 이제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조금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8월에 피치가 트리플 A였던 이제 미국 신용등급을 AA 플러스로 이렇게 좀 하향을 시켰던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8월에도 당시에도 미국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의 이탈세들이 좀 과감하게 나왔던 시기가 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신용 등급의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시는 것은 결국 그래도 살아남는 나라 미국 아니냐. 미국이 신용 등급이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결국 또 경기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신규 일자리와 고용 시장에 대한 탄력, 우리가 졸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JOLT 지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 2022년 5월부터 해서 7월까지 계속 하락세였습니다. 즉 기업들이 지금 마찬가지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가 부담스러웠다라는 건데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는 시기였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후폭풍으로 또 마찬가지로 또 이제 유가 부분들도 또 전쟁의 여파로 또 한 번의 어떤 생산자 물가가 타격을 많이 받았다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지금 무디스에서는 좀 재밌는 사실은 금리 인상으로 해서 기업들이 힘들 거다 이것도 동의를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의 정치적 상황을 좀 주목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라든가 혹은 여기에 대한 정책에 대한 집행 방향에 대 있어서 실제 그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이 좀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메카시 하원 의장이 공화당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 반란을 또 일으켰었죠. 자,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정치적 구도가 사실은 서로에 대해서 대립을 너무 극명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예산을 기준에 편성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 측에서 요구를 했던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산 삭감을 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지금 공화당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든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의 어떤 이제 인도적 지원까지도 지금 삭감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또 하필 내년에 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는 지금 과거에 미국의 동맹국들 입장에서도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미국이랑 좀 친하게 지내보려고 했던 나라들조차도 미국이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 시점에 친하게 지내야 되느냐, 내 이권 챙기겠다 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런 시점에서 미국이 결국에는 경제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규제력을 잡을 수밖에 없는 방법은 계속 달러 강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달러 강세를 반대한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또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대선 전까지는 계속 어떤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사실은 미국의 어떤 패권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했던 어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채 발행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명물 국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이자율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이후에 어떤 정부 부채 예상을 보면은 뭐 50조가 넘어갈 예상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뭐 지금 GDP 대비 부채율만 보시더라도 뭐 많은 부분들에서 공감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뭐 미국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 굳이 투자하지 않겠다. 왜냐? 달러 강세로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외국인들이 좀 과감하게 나가고 있는 현상이 나오지 않나라고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 달러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런데 이제 11월, 12월 달에는 산타랠리가 찾아올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무디스 신용등급 하향 이야기가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아침부터 나스닥 선물시장에 조금 압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하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또 재정 건전성 문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 주에 그 예산안을 합의를 하게 된다면 금요일까지는 합의를 해야 되니까 합의를 하게 된다면 이 무디스의 신용 등급 하향 이야기가 조금 해소가 되면서 시장에 조금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차영주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일단 뭐 예산안과 관련돼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해왔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통적인 부분들이고 이러한 것들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끌고 가라라는 것이 이제 월가의 이제 금융가의 요구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로 월가와 이제 그 정치권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와 더불어서 이게 그러면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일단 저 무디스가 그 시장에 대한 시장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 정기적으로 이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신용과 상관없이 이번에 그 예산안 협상과 상관없이 이 부분 당분간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악재냐라고 봤을 때 반대로 좀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가게 된다면 미국의 국채 발행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중립적인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연준이 한 차례 정도 금리를 더 하겠다라는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증시가 변동성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파월 의장이 하는 얘기가 있죠. 오히려 지금은 시장의 힘이 파월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앨런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채금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에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 효과와 같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명목금리의 인상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당장 이 부정적이다라는 뉴스가 주말에 나왔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빠르게 반응하는 것들은 있습니다만 긴 호흡으로 놓고 본다라면 시장에서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이것이 우리 시장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고 추가적으로 시장을 짓누르는 요소다. 이 부분에서는 한번 우리가 걸러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도 분명 존재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국채금리 특히 장기채 수익률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알아서 긴축이 된다. 그래서 따라서 연준에서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도 2%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표에서 계속 숫자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오늘 반도체 안에서도 소보장은 좀 밀리는 흐름이긴 하지만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되게 잘 버텨주고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계속 좀 대장주 쪽을 결국은 봐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반도체 업황 지금부터 내년 회복이라면 지금부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반도체 쪽 한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실 이제 4분기 넘어가면서부터 턴어라운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은 많은 분들이 다 하도 기다려 오시다 보니까 이제 좀 가뭄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느냐라고 좀 이렇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의 4차 산업 이후에부터는 과거에 이제 철강이 어떤 산업의 쌀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이런 어떤 메모리 반도체 이제는 또 AI 반도체가 사실은 산업의 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시즌이 결국 돌아오냐는 부분들은 결국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지난 상반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가격이 계속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너무 조급하게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업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투자를 과감하게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일시적으로 생겼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문제는 이 반도체 가격이 좀처럼 회복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재고 물량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최근에 다시 반도체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는 원인들이 바로 우리가 그간 얘기했던 챗 GPT 효과,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처럼 챗 GPT 발로 시작됐던 생성형 AI에 대한 소요 부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HBM3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그럼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뭐 항상 회자가 되는 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손을 잡을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뭐 HBM3P라고 해서 뭐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 8월인가요? 9월인가요? 이때 이제 엔비디아에다 이제 포트폴리오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 10월 달에 엔비디아가 또 이 HBM3P를 HBM3E로 그러니까 제품명을 바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HBM3E는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사용하는 제품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엔비디아의 메인 어떤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면 SK 하이닉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조금 은연중에 나타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잡아야 될 부분들은 결국 고객사 확보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TSMC랑 삼성전자랑 양쪽에서 파운드리 물량을 갖고 있었을 때 AMD 같은 경우에는 TSMC에게 처음에 물량을 넘겼다가 이거 지금 인도 받기까지 너무 지금 수율이 낮다. 지금 수율이 꽉 차 있다. 그러니 삼성전자를 잡겠다 하면서 올해 6월부터 제2인자 동맹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지금 이 수율 문제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가 놓치는 부분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반사적 수혜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결국 이 수율뿐만 아니라 고객사 자체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팹리스 기업들이 마냥 우리 걸 만들어 달라고 좀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만 하고 있지는 않죠. 실제로 뭐 설계 담당까지도 마찬가지로 부서가 있다 보니까 순수 팹리스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기술 유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두려워지는 입장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런 어떤 설계 부문의 사업부를 떼내야 된다. 저 분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있지만은 이 부분까지 논의는 좀 섣부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고객사 확보하는 거다. 최근에 AMD랑 또 계약을 했는데 과연 엔비디아를 넘어서 또 다른 고객사 수주 이야기가 들려올지 그 부분 중점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한미반도체 파도가 정말 안 좋은 실적을 정말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 한미 반도체는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이제 내년부터 실적이 찍힌다라는 이유죠. 그런데 파도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도가 해명을 했을 때 4분기부터는 소폭의 수주가 들어갈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 조금 보장을 해주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파도는 아직까지는 좀 먹구름이 끼어 있으니까 거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두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을 어떻게 달리 접근을 해야 될까요? 실적이 안 좋다라는 상황만 놓고 보면 둘 다 같죠. 하지만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을 놓고 보면 둘 다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기대감 대비 이제 실적이 저조한 부분들이 나타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나타나게 반영이 된다. 4분기부터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사상 최대 배당에 대한 기대감. 이 배당이라는 것은 결국 기업의 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회사가 실적이 안 좋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배당이라는 것을 던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파도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입니다. 상장이 되고 나서 이렇게 기업의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난다라는 것은 과연 상장할 때 실적이 적합한 실적이었느냐라는 의구심을 합리적으로 가지게 만든다라는 점이죠. 우리가 많은 상장 기업들이 상장한 이후에 상장 당시에 나타냈었던 장밋빛 전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파도조차도 아니 이게 8월 달에 상장한 기업이 3분기 실적을 몰랐다? 이거는 뭐 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뚜렷하고 확실한 목소리로 얘기한 것들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 부분들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파도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긴 하셔야 되겠고 한미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공매도의 수혜주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미 반도체를 매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지금 이제 신고가 부근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오늘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10% 정도, 12% 정도 빠진다라고 본다라면 글쎄요, 이게 과연 실적 악화로 인해서 고점에서 빠지는 게 이 정도일까요? 제가 볼 때는 한 20% 이상 빠져야 이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매도로 빠져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한번 내가 이익을 챙기고 보자라는 심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사자라는 것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공매도가 없는 것이 다행스러운 부분들이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 글쎄요, 저는 한미 반도체는 조금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고 파도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애프터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미 반도체가 올해 주가가 6배나 올랐잖아요. 이게 내년에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걸 미리 반영한 부분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깔끔하게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를 강력 스트롱 바이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 내년 실적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 엔비디아가 40만 개 서버를 만들어내고 이수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과잉 투자로 이루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면 업황이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먼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흐름이 좀 이어지고 상반기부터는 우리가 2020년에 목도했던 서버의 그 과잉 설치 이후에 지금 디램 재고가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GPU나 HBM도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을 미리 겁먹기보다는 겁먹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에서에서 이제 밸류 논란들을 보게 된다라면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아직 그 우려 단계가 너무 빠르지 않을까. 2차 전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걱정할 거 없다라고 보지만 반도체는 미리 땡겨오는 걸 보면 역시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보는 관점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들도 새삼 느끼게 된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이제 게임주로 좀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성장주에 포함되어 있는 게임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게임주가 상승할 때는 그냥 반짝 상승하고 만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바닥에서 정말 올라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반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최근에 계속 좀 올해 들어서 가장 고점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도 마찬가지고 단기 5일선을 지지받을 정도로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 기대감 계속 안고 가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이제 게임사별로 조금 차별을 좀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임 업종들이 지금 오늘 마찬가지로 조금 최근에 그래도 상승폭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제 게임주들이 완벽하게 턴어라운드를 할 거라고 보시기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사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그 게임사들 별로의 특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를 좀 예시를 드리면은 100만 원이 넘었던 NC소프트도 지금은 보면은 뭐 20만 원대씩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죠. 뭐 책을 또 같이 마찬가지로 뭐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이 실적을 어느 부분에서 만드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PL 거짓을 나왔는데 실제로 매출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좀 우수하게 나왔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다시 좀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고요.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리니지 라이크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신작이 과거 이제 NC소프트에서 만들었던 리니지처럼 유사한 흐름이 있다. 그래서 대중성이 좀 편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편승 효과를 노리고 지금 이렇게 실적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넥슨 같은 경우도 그렇죠. 과거 이제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뭐 메이플 스토리 뭐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이거 넥슨이 아니라 돈슨이다. 돈만 빨아먹으려고 아주 정신 못 차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기대 부분들이 실적으로 견인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게임주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항상 얘기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판호죠. 그런데 이 판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판호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실제로 검열되는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뭐 중국 내에 그 게임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오히려 한국 계정을 사용해서 그냥 한국 내에서의 서버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게임주를 보실 때 결국 이제 특징은 뭐다? 게임별 산업에서 이 게임은 모바일 쪽에서 실적이 강한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콘솔류 쪽의 게임 시장을 계속 도전하는데 이쪽 부분에서 실적이 강한지 여기에 대한 옥석을 좀 가리셔야 된다고 보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과거 이제 리니지처럼 그러니까 뭐 NC 소프트의 리니지처럼 이런 어떤 비슷한 류의 게임을 내가 좀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접근해 보실만 하지만 무리하게 게임주를 내가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덥석 잡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또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이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을 공개했는데 실적들은 다 괜찮거든요. 근데 오늘 4사 주가가 전부 다 하락입니다. 특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컨센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기도 했지만 앞으로 뭐 피크아웃이라든지 블랙핑크의 재계약 우려가 좀 아직까지도 주가에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베이비몬스터 멤버들 한 명씩 공개하기 시작했거든요. 요게 악재를 좀 덮어줄 수는 없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뭐 개별 악재로 주식이 빠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개장 전에 JYP 엔터에 대한 리포트 소개를 했고, 그게 이제 개장 때 2%대 이제 상승 흐름을 하면서 엔터주들을 이끄는 모습 드렸습니다만, SM이 가장 먼저 하락세를 좀 나타냈고, YG 엔터가 따라가고, 하이브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JYP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5%대까지 빠진다라고 봅니다. 오늘은 엔터주들이 개별 모멘텀으로 빠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주식도 있고, 부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세모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복합적으로 오늘은 엔터에 대한 부분들이 다 시장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한 부분들이 시장 평균만큼 빠지는 게 아니겠는가. 나름대로 YG 같은 경우 오늘 빠지기 이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가장 견조한 주식 중에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지금 말씀하신 요소들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것들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게 된다라면, 오늘은 엔터주들을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온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매물이 좀 잦아들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YG보다는 JYP 엔터 쪽으로 이 흐름들을 잘 추적하신 후에 저점 매수 관점의 접근, 이런 것들은 조금 유의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엔터주는 지금 악재 때문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챙겨 들었습니다. 네, 프로이시선 저희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그리고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